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영원무역인데요. 노스페이스와 같은 고급 유명 브랜드를 OEM 형태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백투노멀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스포츠웨어, 그리고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타시죠. 그런 고급 자전거에 대한 수요의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에서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OEM 방식으로 생산 수출하는 영업무역의 생산성 및 확장성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웨어계의 파운드리가 될 수 있는지, 프리미엄 자전거 스캇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OEM, 즉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의 뜻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영업무역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를 A라고 했을 때 그 제조업체를 B라고 한다면, A라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때 그 B라는 제조업체에다가 자신들의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을 하죠. 그렇게 완성된 상품을 제조업체인 B에서 A 업체로 다시 넘기는데요. 그렇게 판매하는 방식을 OEM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업무역은 A 업체가 아닌 B, 즉 제조업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파트 1, 2, 3, 즉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파트 1,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영원무역은 2009년 7월 1일에 영원무역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중국, 엘살바도르 등 지역에 소재한 영업무역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그런 물품들을 생산해서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에는 그 2009년 7월 30일에 상장이 되었고,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해외에 많은 그 현지 법인이 있어서 67개사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채는 AA-로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무역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 OE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시장 여건에서 제조 OEM 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사업 부문을 보시면은 40개의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우선 이 해외 바이어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 등의 제품을 수주받으면은 그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줘서 다시 그 제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웃도어 의류 제품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전에는 스포츠 의류만 했다면 지금은 신발, 백팩, 기능성 니트 의류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계절에서 오는 이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은 고기능성 의류를 특성으로 하는 그러한 의류를 제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노동 집약적인 글로벌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 OEM 방식이라는 게 그들이 원하는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같은 거를 생산해야 되는데 원단 같은 거를 넣으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많은 인적 노동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글로벌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한 데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바이어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의류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도어의 시장이
지금 영업무역에서 하는 그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여러의 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 자체는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영업무역 입장에서는 OEM 방식으로 그러한 여러 아웃도어 우리 업체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둔화되는 추세를 일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외 경쟁 상황을 보면은 뭐 OEM 제조 수출 시장은 뭐 고기능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바이어가 요구하는 작업 환경 준수 요건으로 뭐 노스페이스에서 이런 형태로 이런 환경에서 맞춰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들어와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력 좌우 요인은 고기능성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능력 및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유통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캇이라는 자전거 브랜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자전거를 타도 예전에 뭐 삼천리 자전거랑 요즘엔 따릉이를 많이 타기 때문에 스캇이라는 고급 자전거를 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영업무역이 자신들의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 스캇의 50% 이상의 지분을 매수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돼서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이 아까 말했던 제조 OEM과 이 브랜드, 이 스캇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5년 3월에 그 스위스의 프리미엄 자전거 회사인 스캇 코퍼레이션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요. 자전거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은 그 레저 스포츠가 보편화되고 소비 성향이 다양해진다고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면서부터 레저 스포츠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단순한 자전거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레저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체형에 맞는 그러한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욕구도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뭐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산업은 뭐 크게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및 하청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300여 개가 되는데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자전거의 퀄리티가 엄청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분명히 계절성이 있죠. 봄과 가을이 자전거를 타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온도상으로 봤을 땐 성수기고 겨울은 비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 스포츠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뭐 자전거의 수요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뭐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캇에서는 지금 일렉트릭 바이크, 즉 전기 자전거도 생산을 해서 이것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은 스캇 브랜드의 자전거 매출 중 80% 이상이 아직도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은 이 회사가 점점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확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영업무역의 주식의 총수연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관에 적시된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총 1억 주입니다. 우선주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발행한 주식수가 4,400만 주가 되는데 그 중에 44만 주 정도가 자기 주식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한 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현재 발행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뺀 4,386만 6천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이번 주 금요일에 거래량을 보니까 0.34%가 정도가 되는데 삼성전자도 0.34% 정도가 되니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꽤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인데요.
영원무역 홀딩스 외 특수관계 7인이 50%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경영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2.9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1%이고요. 그 다음에 헤메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6.0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겠는데요. 영원무역은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하고 OEM과 아까 말씀드렸던 스캇이라는 고급 브랜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OEM의 부문별 매출액을 보시면은 68%가 되고 나머지 32%가 그 브랜드 유통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은 제조 OEM이 66%, 나머지 브랜드 유통이 34%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68%에 해당되는 제조 OEM이 이 회사를 벌어 먹이 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 OEM과 브랜드 유통이 둘 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제조 OEM이 포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유통, 즉 자전거 스캇 브랜드의 그 아시아 확장성이 이 기업의 성장성에 많은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순 매출액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내와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맨 왼쪽에 있는 국내의 성장률이 다음과 같고 그 다음 빨간색이 미국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인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왼쪽에 그 비중과 그 K거, 그 연간 상승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국내 비중이 약 80%가 되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OEM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많은 비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3%밖에 안 되고요. 국내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순 매출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내, 미국, 아시아 각각 연간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된 시장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이 K거 기준으로 순 매출액의 연간 상승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높은 11%, 하지만 이 절대적인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빨리 오른다고 해도 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아시아가 전체 비중의 18%의 순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K거 기준으로 36%씩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K거가 한 번 더 성장하면은 36% 그리고 또 36%가 되면은 7위 법칙에 따라서 2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이 성장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 다음부터는 이 아시아의 이 영업 순 매출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이 기업의 지역별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00%라고 했으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과 종업원 급여, 이 복리 후생비 등 각각의 항목들이 몇 퍼센트의 영업 비용을 차지하는지 제가 계산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이거가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가 뭐 전분기에는 20%, 뭐 당분기에는 한 19%가 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이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종업원 급여가 만약에 60%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19%였다면 우리가 점점점 생산을 할수록 종업원 급여를 많이 주진 않잖아요. 고정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생산이 더 커질수록 고정비는
단가당 더 낮은 비율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비 같은 게 큰 기업일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요. 이렇게 원재료가 큰 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등이 뭐 아주 다이나믹하게 증가하고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특징이니까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무역의 첫 번째 기업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영업무역의 재무제표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